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정답은 폴란드입니다. 전차 보유량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더 놀라운 건 이 전차들이 독일제도, 미국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한국에서 만든 K2 흑표 전차입니다.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2025년 한 해에만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사는데 쓴 돈이에요. 근데 이게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공장을 자기 나라에 짓고 있고, 헝가리는 한국 배터리 공장 덕분에 인구 대비 배터리 생산량 세계 1위가 됐고, 체코는 186억 달러짜리 원전을 한국에 맡겼습니다. 동유럽 4개국이 동시에 옆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 대신 지구 반대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유럽 4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두 번째, 한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이긴 비결. 세 번째, 이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동유럽이 한국에 올인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동유럽 4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좀 샀다, 공장을 좀 유치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첫 번째 나라, 폴란드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폴란드는 나토 유럽 회원국 중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비로 GDP의 4.7%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나토 권고 기준이 2%거든요. 폴란드는 그 2배 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 무기 목록을 보면요, K2 흑표 전차 180대 이상이 이미 실전 배치됐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96대가 인도됐는데 이건 단일 연도 기준으로 유럽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전차 도입 속도예요. K9 자주포는 212문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육군이 가진 155mm 자주포를 다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나라가 서유럽 3대 강국 합친 것만큼 자주포를 갖게 된 거예요. 여기에 K239 천모라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대량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한국의 천무를 대안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한국 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한국산 발사대에 폴란드 옐츠 트럭을 결합하고 폴란드 자체 사격 통제 장치인 토파즈를 연동했어요. 이걸 호마르 K라고 부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항공 무기가 나토 규격과 현지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단순히 물건 사온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융합한 겁니다. 두 번째 나라,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했어요. 폴란드가 최전선의 창이라면 루마니아는 이를 지원하는 방패이자 병참기지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2024년 7월, 루마니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단순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땅에 생산시설과 정비시설을 짓는 것이었어요.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루마니아 덤보비차 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신규 공장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루마니아군이 쓸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K9 자주포 천여 문의 부품 공급과 정비를 담당하는 유럽 총괄 허브가 됩니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곳곳에서 운용되는 한국산 자주포가 고장나면 한국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루마니아에서 고치는 거예요. 물류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기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제차를 살 때 성능만 보고 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고장났을 때 부품 구하기 쉬운지, 서비스 센터가 가까운지도 봐야 해요. 서비스 센터가 지구 반대편에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쓰기 힘들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공장을 짓는 건 유럽 한복판에 대형 서비스 센터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유럽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게 훨씬 부담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나라,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방산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2026년 현재 헝가리는 유럽 배터리 생산의 심장부가 됐어요. 여기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세계 1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절대적인 총 생산량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헝가리는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4위권, 유럽 내에서는 2위권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헝가리 인구가 얼마냐면요. 약 96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100기가와트시에 육박하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인구 대비 배터리 생산 능력 또는 GDP 대비 배터리 산업 투자 비중으로 따지면 헝가리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배터리 심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누구냐? 한국 기업들입니다. 헝가리 동부도시 데브레체는 지금 세계 배터리 산업의 축소판이 됐어요. 삼성 SDI는 궤도에, SK온은 코마롬과 이반차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서 독일 자동차 3사인 폭스바겐, BMW, 벤츠와의 공급망을 구축했어요. 중국 CATL도 73억 유로를 투자해서 데브레첸에 기가팩토리를 지었습니다. 이 공장은 인근에 건설 중인 BMW 공장에 배터리를 직접 공급해요. 네 번째 나라, 체코입니다. 체코는 원자력입니다. 2024년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어요.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쳤습니다. 이 프로젝트 규모가 186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어요. 2026년 1월 현재 양국은 최종 계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체코는 2026년 약 2에서 2.5%의 GDP 성장이 전망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자 및 고용 효과에서 나옵니다. 향후 60년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 효과는 덤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폴란드는 전차와 자주포로 유럽 최강 육군이 됐고, 루마니아는 유럽 방산 정비 허브가 됐고, 헝가리는 유럽 배터리 심장이 됐고, 체코는 원전 르네상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나라 모두 뒤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왜 동유럽은 지구 반대편 한국을 선택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처음 계약한 게 202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3개월입니다. 전차가요. 같은 시기에 독일 레오파르트 EA8 전차를 주문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었을까요? 4년에서 5년 뒤입니다. 빨라야 2026년이나 2027년에나 첫 물량을 받을 수 있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 나라예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4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배달 비유가 딱 맞습니다. 독일 전차는 예약하고 3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코스 요리 같은 거예요. 물론 맛있겠죠. 품질도 최고일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전차는 주문 버튼 누르면 30분 만에 도착하는 배달 음식이에요. 그것도 프리미엄 도시락이요.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고 무엇보다 빨리 와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빨리 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속도의 경제.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를 수 있었냐면요.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과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대규모 재래식 무기 생산 라인을 항상 가동 중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터지면 바로 찍어낼 수 있게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릅니다. 냉전이 끝나고 군축을 했어요. 생산 라인도 축소했고 숙련공도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시간이 걸려요. 사람도 새로 뽑아야 하고 설비도 다시 갖춰야 하니까요. 한국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 정부는 폴란드에 전차를 빨리 주기 위해서 한국군 인도 물량을 전용했습니다. 우리 군대 줄 거 먼저 폴란드한테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 이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폴란드가 원한 건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방산자주화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무기를 계속 수입만 하면 영원히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해요. 공급국 눈치를 봐야 하고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부품 수급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자기 나라 안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격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전차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만드는 법도 가르쳐 달라고요. 그런데 서유럽 국가들은 이걸 안 해줬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기술을 넘겨주면 경쟁자를 키워주는 격이니까요. 자기들 방산산업 먹거리를 나눠주는 셈이잖아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광범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이케아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완성된 가구를 파는 고급 가구점이에요. 비싸고 품질 좋고. 근데 만드는 법은 안 알려줘요. 그냥 사서 쓰라는 거죠. 한국은 이케아처럼 했습니다. 가구만 판 게 아니라 설계도와 공장 운영 노하우를 통째로 넘겼어요. 지금 폴란드는 2028년부터 자기네 공장에서 전차를 직접 찍어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글리비체라는 도시에 있는 부마르 라벽디 공장이 그곳이에요. 폴란드 정부가 이 공장 현대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세요? 1차로 3억 5천만 주워티,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넘게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단계예요. 하지만 2028년부터는 폴란드 땅에서 폴란드 노동자들이 K2PL이라는 현지화 버전 전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기술 주권 존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성비와 호환성입니다. 아무리 빨리 오고 기술을 넘겨줘도 물건이 나쁘면 안 사잖아요. 그런데 한국 무기는 성능도 좋았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전차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 에이브럼스와 비교해도 성능이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더 저렴해요. 정확한 가격은 계약 조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서유럽 경쟁 제품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나토 규격 호환성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전쟁이 나면 미군, 독일군 등 다른 나토 국가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기 체계가 서로 통해야 해요. 탄약도 호환되어야 하고 통신 시스템도 연결되어야 하고요. 한국 무기는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K2 전차는 나토 표준 120mm 활강포를 쓰고 K9 자주포도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씁니다. 미군 무기와 나란히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호마르 K가 좋은 예입니다. 한국산 발사대에 폴란드 트럭을 얹고 폴란드 사격 통제 시스템을 붙였는데 완벽하게 작동해요. 이건 한국 무기가 개방적인 설계 철학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충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동유럽은요.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500km가 넘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주변은 둘러보니까 믿을 데가 없었어요. 독일은 군축한 지 오래됐고 무기를 달라고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미국은 멀리 있고 자기네 일도 바쁘고 그때 한국이 나타난 겁니다. 당장 줄 수 있고
기술도 넘겨주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검증된 무기를 들고요. 동유럽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였던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동유럽과 한국의 밀월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국뽕 영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성공 신화에 먹구름이 끼고 있거든요. 2026년 현재 한국과 동유럽의 동맹은 두 가지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EU의 반격입니다. 유럽연합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회원국들이 비유럽 무기, 특히 한국과 미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2025년 5월에 SAFE라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 안보 행동 기금이라는 뜻이에요. 규모가 1,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2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냐면요. 유럽 국가들이 방산물자를 살 때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대출이에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유럽산 무기를 살 때만 지원해줘요. 한국 무기 사면요? 지원 안 해줍니다. 이게 폴란드한테 큰 문제가 됐어요. 폴란드는 한국과 수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돈을 내야 하는데 EU 지원금을 쓸 수가 없어요. 한국 무기니까. 결국 폴란드는 EU 지원금을 포기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 상업차관을 얻어야 해요. 이자도 더 내야 하고요.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면요. 폴란드는 성능 좋은 한국산 하드웨어를 샀습니다. 그런데 EU라는 운영체제가 호환이 안 돼요. 자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안 깔리는 거죠. 시스템 충돌이 난 상황입니다. 폴란드 야당은 이걸 정치 공격에 쓰고 있어요. 왜 EU 돈 안 쓰고 비싼 이자 내면서 한국 무기 사냐고요? 두 번째 위협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입니다. 2025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유럽 파트너들한테 충격을 줬어요.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인 방산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기 거래는 30년, 40년짜리 약속이에요. 전차를 사면 30년은 써야 하잖아요. 그동안 부품도 공급받아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고 기술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가 불안하면 이 약속이 지켜질까? 정권이 바뀌면 계약이 뒤집히는 거 아닐까? 바르샤바와 부쿠레슈티에서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 불안감이 폴란드의 현지 생산을 더 서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왜 K2PL 생산 라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겠어요? 한국 상황에 좌우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끊겨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역사적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유럽이 외부 강대국에 의존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전에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안전보장을 믿었습니다. 독일이 침공하면 서방이 도와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1939년 독일이 침공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선전포고만 하고 실제로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이상한 전쟁, 포니워라고 불립니다. 폴란드는 5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에 강제로 편입됐고요.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은 외부 의존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한국을 믿지만 100%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한국에서 기술을 빨리 흡수해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죠. 이건 한국 입장에서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에요. 동유럽이 한국을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국익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밀월 지속입니다.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약속한 기술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EU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30년대에는 폴란드가 유럽 최대의 한국형 무기 생산 기지가 됩니다. 루마니아는 유럽 방산 정비의 중심이 되고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매출이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점진적 이탈입니다. EU의 세이프 펀드 압박이 점점 세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다음 구매부터는 유럽산 무기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한국과의 기존 계약은 이행하지만 추가 계약은 줄어듭니다.
이 경우 한국 방산 기업들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해요. 유럽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분업체제 정착입니다. 한국과 유럽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여파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차나 자주포 같은 지상 무기는 한국이, 전투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유럽이나 미국이 담당하는 식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밀월도, 완전한 이탈도 아닌 실용적인 분업 관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유럽 4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속도. 한국만 즉시 배송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은 4년, 한국은 3개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는 빨리 오는 게 최고예요. 둘째, 기술 이전. 한국은 설계도와 노하우를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이케아처럼요. 동유럽은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능력을 샀습니다. 셋째, 가성비와 호환성. 선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가격은 합리적이고 나토 규격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넷째, 타이밍.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국만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협도 있습니다. EU의 세이프 펀드는 돈줄을 죄고 있어요. 유럽산 무기를 사면 지원금을 주고 한국 무기를 사면 안 준다고요?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도 동유럽 파트너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짜리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 동유럽이 한국 기술을 얼마나 빨리 흡수해서 자생력을 갖추느냐. 둘, 한국이 얼마나 안정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하느냐. 이 2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한국과 동유럽의 동맹은 오래갑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유럽이 한국을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선택한 거예요. 철저하게 국익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유럽을 도와주려고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돈이 되고 국익이 되니까 판 거죠. 이게 국제관계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국익만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동유럽은 서로의 국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균형이 계속되면 동맹도 계속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동맹도 흔들려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게도 과제입니다. 동유럽이 계속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해요. 기술을 넘겨주면서도 다음 세대 기술에서는 여전히 앞서 있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 안정성도 보여줘야 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내면 한국 방산산업은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됩니다. 동유럽의 성공은 한국 덕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이게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질지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한국과 동유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과 동유럽의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밀월이 유지될지 아니면 EU의 견제에 밀려 관계가 약해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정답은 폴란드입니다. 전차 보유량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4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더 놀라운 건 이 전차들이 독일제도, 미국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한국에서 만든 K2 흑표 전차입니다.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2025년 한 해에만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사는데 쓴 돈이에요. 근데 이게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공장을 자기 나라에 짓고 있고 헝가리는 한국 배터리 공장 덕분에 인구 대비 배터리 생산량 세계 1위가 됐고 체코는 186억 달러짜리 원전을 한국에 맡겼습니다. 동유럽 4개국이 동시에 옆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 대신 지구 반대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유럽 4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두 번째, 한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이긴 비결. 세 번째, 이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동유럽이 한국에 올인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동유럽 4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좀 샀다, 공장을 좀 유치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첫 번째 나라, 폴란드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폴란드는 나토 유럽 회원국 중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비로 GDP의 4.7%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나토 권고 기준이 2%거든요. 폴란드는 그 2배 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 무기 목록을 보면요, K2 흑표전차 180대 이상이 이미 실전 배치됐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96대가 인도됐는데 이건 단일 연도 기준으로 유럽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전차 도입 속도예요. K9 자주포는 212문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육군이 가진 155mm 자주포를 다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나라가 서유럽 3대 강국 합친 것만큼 자주포를 갖게 된 거예요. 여기에 K239 천모라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대량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한국의 천무를 대안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한국 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한국산 발사대에 폴란드 옐츠 트럭을 결합하고 폴란드 자체 사격 통제 장치인 토파즈를 연동했어요. 이걸 호마르 K라고 부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항공 무기가 나토 규격과 현지 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단순히 물건 사온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융합한 겁니다. 두 번째 나라,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했어요. 폴란드가 최전선의 창이라면 루마니아는 이를 지원하는 방패이자 병참기지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2024년 7월 루마니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단순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땅에 생산시설과 정비시설을 짓는 것이었어요.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루마니아 덤보비차 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신규 공장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루마니아군이 쓸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K9 자주포 천여 문의 부품 공급과 정비를 담당하는 유럽 총괄 허브가 됩니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곳곳에서 운용되는 한국산 자주포가 고장나면 한국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루마니아에서 고치는 거예요. 물류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기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제차를 살 때 성능만 보고 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고장났을 때 부품 구하기 쉬운지 서비스 센터가 가까운지도 봐야 해요. 서비스 센터가 지구 반대편에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쓰기 힘들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에 공장을 짓는 건 유럽 한복판에 대형 서비스 센터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유럽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게 훨씬 부담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나라,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방산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2026년 현재 헝가리는 유럽 배터리 생산의 심장부가 됐어요. 여기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세계 1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절대적인 총 생산량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헝가리는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4위권, 유럽 내에서는 2위권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헝가리 인구가 얼마냐면요, 약 96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100기가와트 시에 육박하는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인구 대비 배터리 생산 능력 또는 GDP 대비 배터리 산업 투자 비중으로 따지면 헝가리가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배터리 심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누구냐? 한국 기업들입니다. 헝가리 동부도시 데브레체는 지금 세계 배터리 산업의 축소판이 됐어요. 삼성 SDI는 궤도에, SK온은 코마롬과 이반차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를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서 독일 자동차 3사인 폭스바겐, BMW, 벤츠와의 공급망을 구축했어요. 중국 CATL도 73억 유로를 투자해서 데브레첸에 기가 팩토리를 지었습니다. 이 공장은 인근에 건설 중인 BMW 공장에 배터리를 직접 공급해요. 네 번째 나라, 체코입니다. 체코는 원자력입니다. 2024년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어요.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쳤습니다. 이 프로젝트 규모가 186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어요. 2026년 1월 현재 양국은 최종 계약 체결 이후 본격적인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체코는 2026년 약 2에서 2.5%의 GDP 성장이 전망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자 및 고용 효과에서 나옵니다. 향후 60년간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을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 효과는 덤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폴란드는 전차와 자주포로 유럽 최강 육군이 됐고, 루마니아는 유럽 방산 정비 허브가 됐고, 헝가리는 유럽 배터리 심장이 됐고, 체코는 원전 르네상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나라 모두 뒤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왜 동유럽은 지구 반대편 한국을 선택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처음 계약한 게 202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3개월입니다. 전차가요. 같은 시기에 독일 레오파르트 EA8 전차를 주문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었을까요? 4년에서 5년 뒤입니다. 빨라야 2026년이나 2027년에나 첫 물량을 받을 수 있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 나라예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4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배달 비유가 딱 맞습니다. 독일 전차는 예약하고 3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코스 요리 같은 거예요. 물론 맛있겠죠. 품질도 최고일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전차는 주문 버튼 누르면 30분 만에 도착하는 배달 음식이에요. 그것도 프리미엄 도시락이요.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고 무엇보다 빨리 와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빨리 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속도의 경제.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를 수 있었냐면요.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과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대규모 재래식 무기 생산 라인을 항상 가동 중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터지면 바로 찍어낼 수 있게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릅니다. 냉전이 끝나고 군축을 했어요. 생산 라인도 축소했고 숙련공도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시간이 걸려요. 사람도 새로 뽑아야 하고 설비도 다시 갖춰야 하니까요. 한국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 정부는 폴란드에 전차를 빨리 주기 위해서 한국군 인도 물량을 전용했습니다. 우리 군대 줄 거 먼저 폴란드한테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 이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폴란드가 원한 건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방산 자주화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무기를 계속 수입만 하면 영원히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해요. 공급국 눈치를 봐야 하고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부품 수급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자기 나라 안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격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전차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만드는 법도 가르쳐 달라고요. 그런데 서유럽 국가들은 이걸 안 해줬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기술을 넘겨주면 경쟁자를 키워주는 격이니까요. 자기들 방산산업 먹거리를 나눠주는 셈이잖아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광범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이케아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완성된 가구를 파는 고급 가구점이에요. 비싸고 품질 좋고. 근데 만드는 법은 안 알려줘요. 그냥 사서 쓰라는 거죠. 한국은 이케아처럼 했습니다. 가구만 판 게 아니라 설계도와 공장 운영 노하우를 통째로 넘겼어요. 지금 폴란드는 2028년부터 자기네 공장에서 전차를 직접 찍어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글리비체라는 도시에 있는 부마르 라벽디 공장이 그곳이에요. 폴란드 정부가 이 공장 현대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세요? 1차로 3억 5천만 주워티,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넘게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단계예요. 하지만 2028년부터는 폴란드 땅에서 폴란드 노동자들이 K2PL이라는 현지화 버전 전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기술 주권 존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성비와 호환성입니다. 아무리 빨리 오고 기술을 넘겨줘도 물건이 나쁘면 안 사잖아요. 그런데 한국 무기는 성능도 좋았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전차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 에이브럼스와 비교해도 성능이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더 저렴해요. 정확한 가격은 계약 조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서유럽 경쟁 제품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나토 규격 호환성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전쟁이 나면 미군, 독일군 등 다른 나토 국가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기 체계가 서로 통해야 해요. 탄약도 호환되어야 하고 통신 시스템도 연결되어야 하고요. 한국 무기는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K2 전차는 나토 표준 120mm 활강포를 쓰고 K9 자주포도 나토 표준 155mm 포탄을 씁니다. 미군 무기와 나란히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호마르 K가 좋은 예입니다. 한국산 발사대에 폴란드 트럭을 얹고 폴란드 사격 통제 시스템을 붙였는데 완벽하게 작동해요. 이건 한국 무기가 개방적인 설계 철학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충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동유럽은요.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500km가 넘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주변은 둘러보니까 믿을 데가 없었어요. 독일은 군축한 지 오래됐고 무기를 달라고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미국은 멀리 있고 자기네 일도 바쁘고 그때 한국이 나타난 겁니다. 당장 줄 수 있고 기술도 넘겨주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검증된 무기를 들고요. 동유럽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였던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동유럽과 한국의 밀월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국뽕 영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성공 신화에 먹구름이 끼고 있거든요. 2026년 현재 한국과 동유럽의 동맹은 두 가지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EU의 반격입니다. 유럽연합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회원국들이 비유럽 무기, 특히 한국과 미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2025년 5월에 SAFE라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 안보 행동 기금이라는 뜻이에요. 규모가 1,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2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냐면요. 유럽 국가들이 방산물자를 살 때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대출이에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유럽산 무기를 살 때만 지원해줘요. 한국 무기 사면요? 지원 안 해줍니다. 이게 폴란드한테 큰 문제가 됐어요. 폴란드는 한국과 수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돈을 내야 하는데 EU 지원금을 쓸 수가 없어요. 한국 무기니까. 결국 폴란드는 EU 지원금을 포기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 상업차관을 얻어야 해요. 이자도 더 내야 하고요.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면요. 폴란드는 성능 좋은 한국산 하드웨어를 샀습니다. 그런데 EU라는 운영체제가 호환이 안 돼요. 자금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안 깔리는 거죠. 시스템 충돌이 난 상황입니다. 폴란드 야당은 이걸 정치 공격에 쓰고 있어요. 왜 EU 돈 안 쓰고 비싼 이자 내면서 한국 무기 사냐고요? 두 번째 위협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입니다. 2025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유럽 파트너들한테 충격을 줬어요.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인 방산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기 거래는 30년, 40년짜리 약속이에요. 전차를 사면 30년은 써야 하잖아요. 그동안 부품도 공급받아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고 기술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가 불안하면 이 약속이 지켜질까? 정권이 바뀌면 계약이 뒤집히는 거 아닐까? 바르샤바와 부쿠레슈티에서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 불안감이 폴란드의 현지 생산을 더 서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왜 K2PL 생산 라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겠어요? 한국 상황에 좌우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한국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끊겨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역사적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유럽이 외부 강대국에 의존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전에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안전보장을 믿었습니다. 독일이 침공하면 서방이 도와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1939년 독일이 침공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선전포고만 하고 실제로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이상한 전쟁, 포니워라고 불립니다. 폴란드는 5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에 강제로 편입됐고요.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은 외부 의존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한국을 믿지만 100%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한국에서 기술을 빨리 흡수해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죠. 이건 한국 입장에서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에요. 동유럽이 한국을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국익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밀월 지속입니다.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약속한 기술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EU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30년대에는 폴란드가 유럽 최대의 한국형 무기 생산 기지가 됩니다. 루마니아는 유럽 방산 정비의 중심이 되고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매출이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점진적 이탈입니다. EU의 세이프 펀드 압박이 점점 세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다음 구매부터는 유럽산 무기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한국과의 기존 계약은 이행하지만 추가 계약은 줄어듭니다. 이 경우 한국 방산 기업들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해요. 유럽 의존도를 낮추는 다변화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분업체제 정착입니다. 한국과 유럽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여파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차나 자주포 같은 지상무기는 한국이, 전투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유럽이나 미국이 담당하는 식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밀월도, 완전한 이탈도 아닌 실용적인 분업 관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유럽 4개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속도. 한국만 즉시 배송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은 4년, 한국은 3개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는 빨리 오는 게 최고예요. 둘째, 기술 이전. 한국은 설계도와 노하우를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이케아처럼요. 동유럽은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능력을 샀습니다. 셋째, 가성비와 호환성.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가격은 합리적이고
나토 규격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넷째, 타이밍.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한국만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협도 있습니다. EU의 세이프 펀드는 돈줄을 죄고 있어요. 유럽산 무기를 사면 지원금을 주고 한국 무기를 사면 안 준다고요?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도 동유럽 파트너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짜리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동유럽이 한국 기술을 얼마나 빨리 흡수해서 자생력을 갖추느냐. 둘, 한국이 얼마나 안정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하느냐.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한국과 동유럽의 동맹은 오래갑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유럽이 한국을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선택한 거예요. 철저하게 국익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유럽을 도와주려고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돈이 되고 국익이 되니까 판 거죠. 이게 국제관계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국익만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동유럽은 서로의 국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균형이 계속되면 동맹도 계속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동맹도 흔들려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게도 과제입니다. 동유럽이 계속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해요. 기술을 넘겨주면서도 다음 세대 기술에서는 여전히 앞서 있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 안정성도 보여줘야 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내면 한국 방산산업은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됩니다. 동유럽의 성공은 한국 덕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이게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질지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한국과 동유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과 동유럽의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밀월이 유지될지 아니면 EU의 견제에 밀려 관계가 약해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